신상철 대표님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쨌건 지금 그 신상철 대표님 관련해서 그렇죠. 인터뷰를 빨리 하려고 했는데 네. 시간이 그렇게 잡히질 않아가지고 오늘 하게 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신상철 TV 한번 홍보를 좀 더 해드릴게요. 왜냐면 천안함에 대해서는 거기 계속 많은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신상철 대표님 만드신 그 채널 신상철 TV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가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에 구독자가 많이 늘었네요. 23,000명? 예. 한 10만 고맙습니다. 정도 되겠죠? 네. 저희 위에 그 신상철 TV 저희 위에 보면 숫자가 쓰여 있는데요. 하나는 천안함 사건 터진 날, 하나는 세월호 사건 터진 날이죠. 네, 시간까지 예. 거꾸로 거슬러서 지금 심해 깊은 곳으로 수행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예. 자, 법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지금 6월 15일 화요일 PT수첩에서 천안함 생존자 증언 중심의 방송이 보도된 후에 네.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난 11년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많은 문제들은 외면한 채 생존자들의 일방적인 진술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는 점, 그리고 팩트체크라는 부분이 이메일 보내서 답변을 받는 수준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지난 11년간 천안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인 신상철 대표님과 함께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그 얘기 먼저 하기 전에 지난 4월 달에 네. 김태형 국방장관,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윤종성 조사본부장, 박정희 합조단장 4명을 공수처에 고발하셨잖아요. 네네. 이것도 설명을 좀 일단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예, 4월 12일에 김태형 국방장관,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두 사람을 고발을 했는데요. 예, 직무유기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죄로 묻기 위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네. 천안함 사고 발생 후 이틀 동안 국방부가 전혀 천안함 함수 함유에 대해서는 어떤 수색도 안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제3의 부표 인근에서 미군과 함께 작업에 몰두하느라고 함수 함유는 내버려 두다 보니 함수를 인양하고 나니까 거기서 고박모 하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럼 첫 이틀 동안에 제대로 수색을 했다면 충분히 구조할 수도 있었던 억울한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대한 살인의 죄를 묻기로 한 거고요. 그리고 4월 29일 날 합조단장 박정희 중장군들 그리고 국방부의 조사본부장 두 사람을 고발을 한 것은 어뢰 인양 과정에 있어서 사실 어뢰를 인양했다고 하니 우리 국민들은 쌍거리로 인양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나 보다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뢰를 인양했다고 하는 그 자리에 대형 구조물인 가스터빈실이 있었단 말이죠. 가스터빈실하고 동일한 좌표에 있었다고 모두 국방조사본부에 기록할 만큼 사고 지점과 어뢰를 건진 지점과 가스터빈실이 있었던 지점이 동일한 포인트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가스터빈실 길이가 11.7m고요. 폭이 8m인데 높이가 4~5m 되고요. 그런 대형 구조물이 있는데 쌍끌이로 그물을 100m를 끌어서 어뢰를, 그것도 추진체와 모터를 각각 분리되어 있는 어뢰를 건져 올렸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즉 허위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직무유기의 죄로 합조단장과 조사본부장을 고발을 해서 지난 4월에 결국 4사람의 장성을 고발을 한 것이 사실은 그분들이 제가 지금 지난 11년 동안 재판을 받아왔던 이 천안함 소송에서 고발을 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고소 2사람, 고발 2사람. 그래서 이제는 1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그때의 조작과 거짓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제는 칼날을 그분들이 지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제 반격인데 그리고 이제 또 서욱 국방부 장관, 네. 그리고 민주당 국방위 소속 10명을 6월 10일 날 고발하셨잖아요, 공수처에. 네. 근데 고발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으로서 제가 민주당 현재 국방장관 그리고 민주당의 국방위원 10분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최근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천안함 생존대원들 그리고 유가족분들의 활동의 폭이 굉장히 좀 커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제 그러한 움직임이 일찍부터 이제 있었는데요. 이제 본격화된 것은 제가 작년 9월 달에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를 했던 것이 금년 초에 이제 그 내용이 바깥으로 나가고 그리고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뭐 천안함을 재조사해야 된단 말이냐. 그래서 규명위를 찾아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규명위원회에서는 급하게 또 각하 결정을 하고 심지어 위원장이 사퇴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알고 봤더니 청와대 김진환 시민사회 수석이 예. 이인남 규명위 위원장을 청와대로 불렀고 그 다음날 사퇴를 했단 말이죠. 그럼 예.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압박을 했는지 뻔한 수순인데 음. 저는 왜 이렇게 민주당과 청와대의 대응이 사사건건 모든 건 사과하고 사퇴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러면은 저쪽에서는 봐라 니들이 사과하고 사퇴했으니 당신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러고 또 고발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있었던 또 우리 그 민주당의 부대변인 또 발언한 거 가지고 또 일파만파니 또 뭐 그러면서 언론들 막 해서 사과까지 하고 말이죠. 그래도 또 고소고발하고 이런 일련의 패턴들이 계속적으로 공격해 오는 것은 우리 민주당이 거기에 계속 그냥 수세적인 위치에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 그런 차에 국방부 장관께서 국방위원회에 가서 천안함 폭침 발언을 했단 말이죠. 예. 사실 따지고 보면 2015년에 민주당의 당대표셨던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2015년에 천안함 폭침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민주당의 당대표기 때문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을 테고 또 보고할 수 있는 루트도 없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이명박 정부에서 결정을 내려놓은 것에서 폭을 벗어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폭침 발언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민주당의 국방장관이 이야기하고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은 얼마든지 그걸 들여다볼 수 있고 관련 자료를 펼칠 수 있는 입장이 현 국방장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명박 정부 당시에 조작이 일어나고 잘못된 게 있다면 지금 들여다봐서 그것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바로잡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 국방장관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국방장관이 그러한 것도 하지 않고 국회 국방위에 가서 천안함 폭침 발언을 지금 북한 소행 발언을 지금 한다는 것은 그 사건의 진실을 들여다보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알면서 감추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 된단 말이죠. 저는 제가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으로서 지난 11년 동안 다 조사를 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 그다음에 허위와 조작이 가득하다는 걸 제가 밝힌 입장인데 그걸 하지 않는 국방장관이 현 정부의 국방장관으로 있는다는 것은 도저히 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대통령님을 속이거나 대통령님께 부실한 보고를 하고 있는 장관이 지금 현재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서 국방장관을 고발을 한 것이고요. 그러한 국방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또 그러한 것을 검증하고 견제하고 통제할 책임과 의무가 민주당 국방의원 소속의 국방위 소속의 의원 10분한테 책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는다면 하다못해 과거에는 우리 이명박 정부 때는 우리가 교신 기록이라든지 항적이라든지 KNTX 정보 요청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그러한 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방위원들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 2015년에 대통령님께서 즉 민주당 대표 시절에 해병대 기지를 방문하셔가지고 폭침 발언을 한 것은 사실상 그때부터 거의 볼모 잡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구 잡힌 거죠, 한마디로 보수 세력들한테. 그러니 그 뒤로 계속 전전긍긍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발언을 해버리셨으니 민주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강요들도 그렇고 국방장관도 그렇고 지금 천안함 말만 나오면 전전긍긍하고 사과하기 바쁘고 사퇴하기 바쁘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현직 국방장관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고발을 해서 제대로 좀 대응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타이밍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사과를 할 때가 아니라 진상규명할 때다.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이제 PD 수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지금 PD 수첩이
11년 지난 이 시점에 와서 생존자들의 증언 중심으로 이제 편성 보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배경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뭐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예, 지금 지난 보궐선거를 앞두고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건만 하더라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존 장병들 그리고 유가족분들이 위원회를 방문해서 항의를 하고, 그러면 위원장 사퇴하고 사과하고, 그러면 또 고발하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예. 부대변인 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 서울 모 고교의 현직 교사가 SNS 글 올린 것, 뭐 개인적인 관계야 뭐 그렇다고 씁니다만은 마찬가지 패턴이 계속 일어나는 부분은 천안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보수 세력이 신메카시즘을 지금 광풍을 불고 있는 현상을 나타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기존의 진보 또는 개혁 성향에 가까웠다고 하는 언론 매체들조차도 현재 하나하나 그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허위 발표를 해놨던 그 논리대로 계속 먹혀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PD수첩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쟁점들이 있었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새롭게 밝혀진 사실도 있지만 그런 것은 전혀 무시한 채 그리고 지금 11년이 지난 지금 와서 지금의 진술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얼토당토 않지만 또 심지어 또 JTBC마저도 최근에 뭐 음모론자 글들을 전부 삭제해야 된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지금 언론을 통한 전방위적인 즉 천안함 이슈를 가지고 내년 대선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계속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PD수첩의 내용만 보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은 전혀 새로울 것 없어요. 예를 들면 진술만 하더라도요. 진술만 해도 사실 2017년에 천안함 승조원들의 진술 내용을 전량을 피고인 제가 우리 변호사님들이 다 법원으로부터 받아냈습니다. 예. 진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직후의 진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고가 발생한 그 다음 날부터 27일이죠. 3월 27일, 28, 29, 그다음 4월 2일, 4월 5일까지 적게는 2번 내지 3번, 많게는 3번 내지 5번 정도의 진술서를 모든 생존 대원들이 작성을 합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솔직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진술을 작성을 할 당시에 김강보 포술장이 대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사실대로 있는 대로 본대로 느낀 대로 적어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예. 그거를 진술서 내용 안에 대원들의 진술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복수로. 몇 명이 김강보 대위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쓴다고 하니까 그 진술서를 굉장히 솔직합니다. 그런데 11년이 지금 와서는 이렇게 저렇게 언론 매체들과 하는 이야기가 달라요. 그러면 제가 2010년부터 시작이 되었던 천안함 재판이 그동안에 이 진술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차례 노력을 했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마다 비밀이라는 명목으로 제공을 안 했습니다. 군당국이. 그런데 그동안에 재판부가 여러 차례 바뀌고 검찰도 여러 차례 바뀌는 과정에서 2017년에 어떻게 된 건지 재판장이 우리가 이제 또 우리는 여태까지 요구했던 대로 또 요구를 했죠. 예를 들면 KNTDS 정보라든지 교신 기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 사건의 진실을 즉각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제공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계속 번번이 비밀이다 안 된다고 거절을 당했는데 2017년에는 진술서만큼은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어요. 예. 그 당시에 재판장이 검사한테 진술서를 제출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검사가 국방부로 또 받아와서 전량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입수하고 있는 이 진술서를 일반 언론이나 외부에 유출은 못하게 돼 있어요. 제가 유출하면 제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금 군당국이나 그분들도 신 대표가 이러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제로 지금 그와는 다른 진술들을 막 하고 있다는 건데 저는 이러고 싶어요.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라도 청와대가 됐든 아니면 국방부가 됐든 정보 공개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누구나 들어가서 5분만 뚝딱거리면 인증하고 하면 국방부에다가 진술서 전량을 정보 공개를 해달라. 그리고
그 당시에 항적도 공개해달라, 교신 기록도 공개해달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었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 있는데 그걸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요청을 해서 또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면 돼요. 만에 하나 그런 루트가 다 끊긴다고 한다면 제가 법적인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생생한 진술서, 심지어 제가 천안함 마지막 재판 때는 일부 진술에 대해서 내가 재판 과정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말해도 되는데요. 천안함에서 배를 가장 오래 탔던 원사분도 폭발 없음, 폭발 아님이라고 딱 진술서에 못을 받고 있습니다. 가판장도 폭발 없음. 배를 제일 오래 탔던 분, 심지어 그 침실이 배가 반파되면서 뜯겨져 나갈 때 벽체가 뜯겨져 나간 침실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벽체가 뜯겨져 나갔는데 그러면 화염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벽체가 뜯겨 나가고 별이 보였다. 심지어 동급의 함선이 부딪히는 느낌을 받았다. 철판과 철판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심지어 잠을 자느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진술까지 있는데요. 반파된 곳 옆에 있는 침실에서 그러한 생생한 진술들은 PD수첩에 이번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전부 다 뭐 어뢰로 보고한 것처럼 어뢰로 보고했다 그러면 당연히 어뢰로 위로 올라가고 국방장관도 알아야 되고 다 해군참모총장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번 PD수첩에 일부 영상이 나왔습니다만은 해군참모총장도 어뢰 보고를 못 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승석 해군참모총장 같은 경우도 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심승섭 당시 천안함 사고 당시에는 해군작전사령부의 작전처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원스타 때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했거든요. 좌초로 보고받았고 해군작전사령부의 핵심의 모든 그 당시의 사고를 취합하고 보고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해군작전처장이 보고로 그것도 9시 15분에 좌초로 보고를 받았고 상부에도 합참에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좌초로 보고했다고 법정 진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전부 좌초 보고를 사람들은 저보고 좌초론자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전 좌초 입 밖에도 뻥끗 안 했어요. 좌초를 이야기한 사람들은 모두 당사자들입니다. 배를 탔던 사람들, 이함대, 합참. 예. 그런데 지금 와서 어뢰로 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누락됐다?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 PD수첩이 어떻게 받아서 검증도 하지 않고 보도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크게는 그거잖아요. 어뢰로 보고를 했는데 상부 보고했는데 누락됐다. 그 얘기 하나 하고, 그리고 그 천안함 사고 전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한 보고서가 있는데 사고 그거 삭제하려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 이 맥락은 큰 두 가지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뢰라고 보고를 했는데 상부가 이거를 누락시켰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맥락이 성립이 안 되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지금 어뢰로 보고했다고 하는 천안함 최함장에 보면 최함장은 사고 순간을 목격하지도 않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고가 제가 주장하듯이 좌초와 충돌을 겪는 그 7분 정도의 시간, 21시 15분부터 21시 22분까지 흐르는 그 시간 동안에 함장은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PD수첩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만은 통신장인 허순행 상사가 옆으로 90도 다 기울어진 상태에서 문을 열어서 소방호스를 내려줘서 함장이 그거 잡고 올라왔다는 진술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고 나는 순간에 그것을 목격하지도 못했고 천안함 함장은 사고 원인에 대해서 보고받으려 그러면 그 당시 운항을 책임지고 있던 작전관 박연수 대위로부터 보고받는 것 외에는 자기가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사고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자는 얘기예요. 사고 다음 날 그날 사고 나고 밤에 해경에 구조가 되고 어딘가 이동을 하고 사고 다음 날 유가족분들, 실종자 가족분들을 모아놓고 군 당국이 공식적인 브리핑을 합니다. 사고 다음 날 그때 브리핑을 할 때 만약에 최함장 말처럼 어뢰로 자신들이 판단을 했고 모두가 어뢰로 알고 있다면 당연히 어뢰라고 보고를 하고 브리핑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체 그런 말이 없이 22 전대장인 이원보 대령이 가족들 모두를 모아놓고 좌초했었다라고 브리핑을 합니다.
천안함은 자초했었다라고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자 유가족분 중에 한 분의 가족인 이용기 씨가 자초는 무슨 자초, 거기가 무슨 자초할 곳이란 말이냐라고 브리핑을 하던 작전 상황들을 뺏어 들고 항해 당직사관인 박연수 대위한테 갑니다. 예. 가서 딱 들이밀고 어디서 자초했냐고 찍어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박연수 대위가 지적을 해줘요. 그러니 이용기 씨가 별표를 마킹을 하고 최초 자초라고 씁니다. 이게 사고 다음 날 오전과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최원일 함장이 최초의 어뢰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걸 묵살당했다고 하는 얘기는 그때는 전혀 안 나오고 재판에서 안 나오다가 나중에 진술서 내용 중에 네, 일부가 나오는데 어떤 정황이냐면요. 구조되고 난 이후에 함장이 부장 그리고 또 기관장 이렇게 대원을 식당에 부릅니다. 식당에 불러서 야, 뭔 거 같애라고 의논을 합니다. 사고 원인이 뭔 거 같애라고 자신들이 서로 의논한 정황이 진술서 내용 중에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충분히 인지하거나 겪은 것이 아니라 대원들 전체의 진술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폭발보다는 충격음, 충격, 선박과 선박의 충격, 철판 이런 동급의 상선의 충격 이러한 게 절대적인 다수인데도 보고서라든지 그다음에 종합보고서에는 마치 폭발이 전부인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한 것은 국방부가 그 내용을 선별해가지고 짜집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초기에 어뢰로 보고가 됐다고 한다면 상부까지 쭉 당연히 올라갔겠죠. 그런데 어뢰로 보고했음에도 마치 그거를 누락시킨 것처럼 이번에 PD수첩에 나온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짚어야 되고 우리 PD수첩은 이에 대한 검증을 충분히 했었어야 한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천안함 사고 전에도 어뢰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존재하는데 사고를 삭제하라는 상부의 지시,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천안함 사고가 나서 그 어뢰로 뭐 항약이 폭발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그 전에도 어뢰로 도발할 거라는 보고서가 있었다는 게 헤드라인이에요. 아니 뭐 어뢰로 도발한다 뭐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북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정보 보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가능성은 항상 사실 있는 거 천안함 사고 넉 달 전에 남북 간에 교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무사가 있고 보안사가 있고 하면은 상대방의 동향에 대해서는 매번 수집하고 보고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 가지고 있다가 지금 퇴역을 했다고 해서 전역을 했다고 해서 군에서 나온 서류를 지금 공개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뭐 그거는 뭐 별개라 하더라도 지금 저렇게 주장하는 부분을 저는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말이죠. 무슨 자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렇게 되면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 저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1, 2 다시 말해서 폭발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수준에서의 논의가 과거에 뜨거웠다면 그거로는 더 이상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없으니까 사고의 원인이 있어서 어떠한 폭발의 흔적이 없으니까 어뢰가 턱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스모킹건이야.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어뢰를 인용하는 과정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도 제가 밝혀내니까 이제 폭발이 있느냐 여부, 어뢰가 맞느냐 여부를 건너뛰어서 즉 1, 2, 3, 4단계를 건너뛰어서 7번, 8번 단계를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러니까요. 앞에 거는 함께 묻어서 들어가는 효과 이거는 과거의 조중동 방식이거든요. 얘들이 모든 거를 하나의 굳히기처럼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 서류 안에서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이것이 적의 동향에 있는 것도 묵살해버리고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은 군형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전에 충분하게 그런 정보가 있었는데도 대비를 못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여태까지 그거는 아니라고 주장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뭐 부실하고 그런 거는 있었지만 그런 것이 없다가 이것이 서류로 툭 나와버리면 그 당시에 수뇌부들은 모두 군형법 다 그냥 처벌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원일 함장의 증언 중에 최초의 어뢰 보고를 했는데 상부에서 누락했다면 그 누락한 상부하는 처벌받아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가. 그럼요. 지금 저 자료 화면에 군형법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게 군형법 제35조거든요. 군형법 제35조를 놓고 보면 굉장히 사실 군형법이 굉장히 좀 가혹합니다. 예. 그래서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가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 준비를 게을리한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형법에. 예. 자, 그러면 천안함 함장인 당사자는 군형법상에 저촉이 어디에다 되냐면요. 거짓 명령, 통보, 보고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했던 경우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 군형법 14조에 해당합니다. 예. 그리고 지휘관이 할 바를 다하지 않고 적에게 함선을 방임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는 게 군형법 제22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취역 중에 있는 함선을 충돌 또는 좌초시키거나 위험한 곳을 항행하게 하여 함선을 복몰 또는 손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일항 함선을 멸실한 경우에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을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 자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소리를 지금 끄집어내서 사실 근거도 있는 것도 아니면서 지금 그 당시에 지휘부가 이러한 것을 방임했다라고 하는 것에 저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현재 천안함 이슈를 가지고 지금 1년의 과정에서 민주당 정부가 굉장히 저자세로 대응하고 그때마다 사과하고 그때마다 사퇴하고 했던 것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면서 이걸로 계속 물어붙이면 진보 개혁 진영의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기관들까지도 거의 다 초토화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젠다에 대해서 PD수첩이 나쁜 의도가 없었다면 굉장히 쉽게 흔들린 거라고 보는 게 직접적인 어떤 증거도 없이 진술에만 의존해가지고 그 최초의 어뢰 보고를 했는데 묵살당했다와 도발 가능성을 경고한 보고서가 존재하는데 삭제하라고 했다고 하는 사실 천안함이 폭발이 있었다 없었다는 어떻게 보면 전혀 근거가 되지 않는 것이고 최원실 함장의 이 인터뷰가 이 방송이 사실은 재판에서 나왔던 거랑 완전히 좀 다르게 지금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그 사고가 일어난 뒤 바로 만든 그 병사들 그 승조원들의 모든 진술서하고는 매치가 안 되는 거고요. 네. 11년 지나서 PD수첩이 그거를 방송하면서 상당히 좀 선동 아젠다에 가깝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방부에 절차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진술서가 2017년에 천안함 재판 과정에서 모두 피고인한테 전달된 사실이 있다고 하니 그걸 우리 국민들도 알 권리 차원에서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 천안함 생존자들의 진술서 전량을 공개하라고 정보 공개 청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생생한 진술 내용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PD수첩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술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PD수첩 보도는 너무 맥락상 뜬금이 없었어요. 말하자면 이거를 다루려면요. 이슈에 막 대응하고 천안함 논란이 일어나니까 급조한 느낌이 좀 들고요. 언론이 해야 될 것은 진짜로 천안함 폭발이 있었냐 없었냐를 과학적으로 다시 한번 검증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최원실 함장이 전역한 지 얼마나 되셨다고 비밀 문서 공개하시고 이러면서 사실 내용이 그것밖에 없고 감성적으로 인터뷰 생존자들은 한 그 정도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감성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감성을 자극하는 그 방식은 저널리즘이 아니죠. 예, 사실을 있는 대로 취재하고 보도해야 될 저널리즘의 그런 언론 매체를 지향한다면 그거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부 보도가 나간 것 같은데요. 또 후속 보도를 한다 그러면 PD수첩이 상당히 그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아무튼 이것은 지금은 선동이나 이런 게 아니라 과학적 영역에서 검증해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최 함장도 자신이 최초로 공개한다고 해서 서류를 공개하고 했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오늘 우리 인터뷰를 통해서 여태까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을 한번 쉽게 볼 수 있는 거를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천안함 마지막 인터뷰에서 제가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브리핑한 내용인데요. 이 한번 자료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요 내용이 보면은
천안함이 사고 당일 백령도 서쪽을 오르내렸던 그 영상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초록색처럼 내려오는 것이 배가 내려올 때 저 초록색 라인을 타고 내려옵니다. 예. 그리고 21시 9분에 유턴을 해서 21시 5분에 유턴을 해서 21시 9분에 유턴을 완료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죠. 예. 즉 초록색으로 내려와서 분홍색으로 올라가는 이 뱅뱅뱅뱅 도는 루트는 경비 쓰는 내내 이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1시간에 2번 왕복을 하면 한 번 갈 때마다 편도 15분 걸려요. 예. 그리고 저 위에 보면 두 개로 이렇게 꼭 트럼펫처럼 되어 있는 거는 어디서 위에서 터닝했는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예. 짧게 또는 길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쭉에서 마지막으로 내려왔을 때 거기서 21시 5분에서 돌기 시작해서 21시 9분에 터닝을 했다는 요 자료는 예.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 밝혀낸 거예요. 예. 예, KNTD에서 정보 공개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저한테도 보여주지 않고 저는 상해사 출신이니까 남성 의원들한테도 보여주지 않고 여성 국회의원인 유일하게 박영선 의원한테만 공개하겠다고 국방부가 딱 찍어서 그래서 박영선 의원이 갔는데 예. 지리학과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예. 예, 그리고 거기다가 앵커 출신이고 기자 출신이니까 예. 좀 밝혀내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정보를 들고 와서 그거를 국회에서 까버린 거예요. 예. 왜 항저기 전체가 통째로 600m 이동이 가 있느냐? 예. 그 다음에 왜 유턴을 하고 여기서 속도가 9.5로 늘어나느냐? 등등을 막 따져 물었죠. 아무튼 여기서 터닝한 거는 팩트란 말이죠. 예.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9시 5분에서 유턴을 시작을 해서 9시 9분에 유턴이 완료를 했다면 예. 자, 그 다음 제가 주장하는 것은 분홍색 라인을 타고 쭉 올라가다가 별표 지점인 최초 좌초 지점에서 예. 거기는 SSH로 되어 있는데 샌드와 쉘인 모래와 조개 껍데기로 되어 있는 그 지형에서 좌초를 하고 좌초했다는 건 수심이 낮은 거죠. 예. 그러니 이용기 씨가 거기다 별표를 하고 자기가 직원한테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평균 수면이 6.4고 최저 수심이 4m라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아. 거기서 좌초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박연수 대위가 함장한테 빨리 통보하고 조치를 취하고 배는 그대로 둬야 되는데 예. 프로펠러 휘어진 거 보셨잖아요. 예. 전진 후진을 반복하다 보니 프로펠러가 휘어지고 막 그러면서 겨우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웬걸요? 막 밑에서 물이 쏟아져 들어오죠. 예. 그러고 노란선 타고 밑으로 쭉 표류에 내려오다가 예. 그 다음에 충돌을 한다는 것이 저의 분석 결과입니다. 예. 그러면 상향은 327도, 그 다음 내려와서 충돌하게 되는데 만약에 국방부의 폭발이 사실이라면 예. 어떻게 되냐면요. 21시 9분을 유턴을 마친 상태에서 굵은 빨간색 라인을 타고 280도 방향으로 가서 폭발 지점으로 갔었어야만 합니다. 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시간과 거리의 문제가 됩니다. 여태까지 폭발이냐, 뭐 폭발의 증거들, 좌초 충돌이냐, 좌초 충돌의 증거들, 이걸로 11년 동안 싸워왔다면, 이 그림 하나 보시면, 어이구, 이거는 알리바이의 문제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신 대표 주장이 맞다면, 분홍색 라인을 타고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와서, 즉, 올라가서 21시 15분에 좌초를 하고, 내려와서 21시 22분에 충돌을 하면 제 시나리오가 정확하게 들어맞는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 주장이 맞으려 그러면 21시 9분에 유턴을 마친 배가 엄청나게 저속으로 폭발 지점까지 가거나 폭발 지점에 가서 어뢰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네요. 다시 말해서 서초역에서 역삼역을 가는데 네? 저쪽 예술의 전당을 들렀다가 역삼동으로 가느냐 아니면 바로 예, 테란로를 따라서 역삼역으로 가느냐의 시간과 거리의 문제라고요. 그러면 배의 속도가 있고 한데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2012년 6월 11일 날 최원일 함장이 법정의 증언석에 섰고요. 운항을 맡았던 박연수 대위가 법정 증언석에 섰습니다. 2012년 7월 9일 한 달 간격을 두고요. 그때 제가 함정을 파놓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폭발이 맞다 그러면 나올 수 없는 대답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죠. 자, 분홍색 라인을 타고 이쪽으로 가서 위에 최초 좌초 지점 쪽으로 갔을
그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겠네요라고 질문하니까 그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뭐 암초가 없었습니다라는 게 최은일 함장의 답변이고요. 박연수 대위는 그쪽으로 갔었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얼버무리고 답을 합니다. 폭발이 맞다면 무슨 소리 합니까? 거기 간 적은 없습니다. 바로 옆으로 280도로 갔습니다라고 해야 정답인 거죠. 그런데 국방부 조사 보고서 내용에도 327도로 상향하다가 사고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곳곳에서 자신들이 거짓말한 증거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계속 거짓말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 이거를 유턴을 마치고 난 다음에 위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과 거리의 문제와 그다음 폭발 지점까지 가는 거리의 문제를 따지고 보면 국방부는 이거 설명 못합니다. 제가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구 국방부가 못해요. 어뢰를 건지려고 던졌다고 하면 어뢰가 건진 곳에 가스터빈실이 있는데 어떻게 어뢰 건지는 게 가능하냐? 그 문제도 국방부는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고 무조건 국민들한테 그냥 믿어라만 반복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진짜 원래 이렇게 경계를 서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너무 터무니없이 지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정황이 좌초한 정황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너무 생뚱맞은 곳에 가서 피격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 때려라 하고 마치 그 자리에 서 있던 것처럼. 그러니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1시 5분부터 터닝을 해서 21시 9분에 유턴을 완료했다는 이 정보를 KNTDS 정보에서 가져오지 않았다면 이 분석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좌초를 했던 가장 큰 원인은 또 이 안에 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21시 5분에서 터닝을 할 때 어디로 터닝을 합니까? 왼쪽으로 터닝하죠. 초급 항해 장교라서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북서풍에서 즉 북서쪽에서 동남쪽으로 바람이 불고 북서쪽에서 동남쪽으로 조류가 흐르면 이 배는 가만히 있어도 자꾸 섬 쪽으로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깥을 즉 오른쪽으로 터닝을 해야 안전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조류 바람까지도 안고 있으면서 섬 쪽으로 돌았지 않습니까? 그럼 섬 쪽으로 돌다 보면 점점 섬이 가까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불안하죠. 불안하니 또 스피드를 높여봅니다. 그러니 이미 그때는 섬 쪽으로 너무 가까워져서 건너가면 안 될 최초 좌초 지점 위를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야, 이거는 접근이 굉장히 과학적이네요. 간단하잖아요. 네, 되게 간단하고요, 이거. 예. 폭발이 있었다면 거기까지 가서 어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된다. 이게 팩트인 거죠. 그러니까 폭발이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항상 항해하던 그 안에서 당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전혀 다른 곳에서 당했다는 게 핵심 중에 하나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자, 그 대표님. 네. 어쨌든 그 막대한 제작비와 제작진을 보유한 방송사가 이런 걸 보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아니면 폭발했다는 증거를 몇 가지 가져오든가. 뭐 앞뒤 맥락도 없는 황당한 걸 방송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미 천안함은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그 도발을 해올 거를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 당시 정부가 대처를 못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뢰로 당했다 이 뉘앙스를 줬단 말이에요. 예, 우리 또 PD수첩이 또 외국에서 또 이 사건과 외국이 어디가 또 인볼브가 될 수 있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황당합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국방부에 북파 공작원 보낸 사실 있느냐 물어보시면 답이 나오나 북파 공작원 어디로 침투시켰나 물어보시면 답이 나오는지요. 그 이스라엘에다가 이쪽으로 잠수함이 온 적이 있냐고 물으면 그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걸 이메일로 보내고 이메일 온답을 가지고 방송 보도하는 것은 도대체 저널리즘이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거기까지 가서 취재를 하든지 진실을 밝히든지 그걸 아는 사람한테 하다못해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도 물어라도 보든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객관적인 전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뭐 국방부에서 종편 만들었나 싶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 그 최원일 환장하고 공개 토론 이런 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아니요. 사실은 그동안 지난 몇 달입니다마는 가족분들의 몇 분 저한테 연락이 와서 나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고도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또 토론을 하자고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일체 응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제 유튜브 신상철 TV를 통해서 3번에 걸쳐서 3일에 걸쳐서 천안함 가족분들께 말씀드립니다라고 1시간씩 3일에 걸쳐서 가족분들 대상으로 제가 방송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은 이번 PD수첩의 사례에서 봤듯이 제가 가족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가족분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굉장히 슬픔과 아픔을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예.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래서 그런 대화 과정에서 감정이 또 격해질 수도 있고 오고 가는 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이 서로에게 완벽하게 비밀된 대화가 보장될 거라는 확신이 없고요. 그리고 제가 어떠한 발언을 하더라도 그것이 왜곡되고 곡해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가족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충분하게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고 원인에 있어서 이때에 대한 이해 당사자가 아닌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저는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회의 자격으로서 또는 그러한 의무로서 저는 해야 되는 거지만 그분들은 당사자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당사자의 그 사고 원인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갔든 국방부가 지시를 했든 아니면 국방부와 함께 했든 목적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토론이 됐든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이 담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지가 않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11년 동안 제가 펼쳐놓은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살아남은 장병들이나 유가족 분들한테 그것이 폭침이든 아니든 사실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본인들은 이제 이게 폭침이 아니다라고 뭔가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그게 어떤 가해오는 어떤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가족분들이나 장병들한테 진상규명을 하고 이 논란을 끝내는 것이 오히려 명예회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가족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천안함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어떻게 영웅입니까? 한번 나를 설득해 주십시오. 가족분들이 영웅이 되십시오.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이 영웅이 되십니다. 가족분들이 영웅되는 방법은 진실을 얘기하십시오.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가족분들이 진실을 얘기를 하면 저 역시도 지금까지 이에 대해서 미온적이었던 민주당 중진 의원이라 하더라도 제가 고발하겠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같이 고소를 하자고. 우리 가족분들이 지난 11년 동안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마음 아픈 것이 그동안에 국가에서 보훈을 해주고 현충원에 모셔주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보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만에요. 11년 동안 그 가족분들이 겪으신 고통이 얼마나 큰데요. 국가는 가족분들한테 그런 고통을 줄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국가를 상대로 고소하자 그랬어요, 제가. 저도 국가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제가 11년 동안 조사위원을 하면서 이걸 하면서 제 개인적인 삶이 얼마나 파괴됐고 제 인생의 50대가 완전히 날아가 버렸는데 가족분들과 함께 국가를 고소고발합시다. 그랬습니다. 우리한테 남아있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가족분들이 영웅이 되시면 우리 돌아가신 분들은 자동으로 같이 영웅이 되시는 겁니다. 왜? 이 중대한 사건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만큼 그것만큼 영웅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 가족분들이 진정한 고민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어떻게든 보수 정권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히 담겨있는 그러한 행보를 하시면 안 돼요. 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대비되는 게 세월호 유가족분들이잖아요. 세월호 유가족분들은 어떤 공격에도 꿋꿋하게 진상규명에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간 관계상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지금 신 대표님이 사시는 곳이 서울이 아니고 김해다 보니까 오늘은 전화 연결을 한번 했고요. 서울 올라오실 때 한 번 더 네. 얘기 또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여러분 신상철 TV 많은 구독 좀 바라겠고요.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게 신상철 TV에도 올라가 있거든요. 조금 이 방송과 다를 겁니다만. 자,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신상실 TV 가족 여러분, 네, 방금 새날 우리 푸나님과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제가 또 목소리가 좀 높아졌네요. 네. 또 이렇게 피디수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새날 푸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신상실 TV가 이만큼 크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제 밝혔던 제가 했던 그 항적과 관련된 부분은요. 지난 항소심 마지막 재판 때 최후 진술 때 마지막 꼭지로 재판장님께 브리핑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알리바이의 문제는 법을 다루는 사람한테는 그래 그 시간에 거기 있었어? 어디 갔다 어떻게 왔어라는 알리바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폭발이 맞다면 5분밖에 안 걸립니다. 거기 가서 어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냐고요. 시간과 거리의 문제, 그걸 제가 이때까지 공개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다가 오늘 처음 열었습니다. 한번 그 그림만 이렇게 보시더라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